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읽었던 소설들에 대한 리뷰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요네자와 호노부의 추상 5단장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미래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계획 없이 무기력하게 큰아버지의 고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서점으로 찾아온 한 여자로부터 누군가의 소설을 찾아달라는 개인적인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 소설들은 그 여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는데 결말이 없는 5편의 짧은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이 조각난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5개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숨은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자인 요네자와 호노부의 작품을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일본 추리 소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추미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다작을 하는 작가님이어서 출간된 소설이 이미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읽어보고 저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아서 다른 대표작들도 찾아서 읽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처음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추상 5단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추상호라는 이름의 단장, 응원단장, 기사단장 같은 걸 말하는 건가 하고 별 생각 없이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추상,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단장, 토막을 지어 적은 짧은 글. 즉, 추상 5단장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적은 5개의 짧은 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선명하지 않고 어딘가 뿌연 느낌을 받았는데요. 판타지 소설이 아닌데 몽환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책 표지도 어딘가 좀 최면을 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찝찝한 긴장감이 맴돌기도 하고요. 보통의 추리소설은 성과 악이 뚜렷하고 범죄와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을 찾거나 트릭을 풀거나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악인인지 선인인지 모를 평범한 듯 보이는 한 사람의 과거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그 5편의 글이 마치 암호처럼 짜맞춰지면서 마지막에 쾌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어딘가 잔잔한 듯하지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소설을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필력이 있고 그 암호 같은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추리하게 하고 단서를 던져주면서 어느 정도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즉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반전과 결말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폭이 크거나 사건이 자극적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빠져들어서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은 앨리스 피니의 데이지 다커입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피해왔던 가족들이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외딴 섬의 저택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밀물이 들어오면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차단되는 형태입니다. 데이지 다커는 할머니의 손녀 셋 중 가장 막내의 이름인데 가족들은 이상하리 많지 데이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생일 전날 베스트셀러 작가인 할머니가 자신의 사후 유산 상속 문제로 유언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듣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후로도 한 명씩 계속 사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내부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를 추리하며 읽게 되는 소설입니다. 일단 이 소설은 굉장히 클래식한 정통 추리소설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현대이긴 하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외부와 단절된 공간, 즉 공간 자체가 하나의 밀실과도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범인이 반드시 이 안에 있다라는 구조이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각자 뭔가 숨기고 있는 잘못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서는 동료 데이지 다커에서는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내용에 맞춰서 마치 계획한 듯 사건이 벌어진다는 점 등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듯한 구조의 정통 추리소설 느낌으로 술술 잘 읽히는 소설임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한 느낌으로 마무리된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이 다른 이야기에서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정말 소름 돋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반전인데 여러 이야기를 많이 접하신 분들에게는 예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입니다.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한 책인데요. 나오키상이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소설, 아쿠타가와상이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실험적이고 문학적인 소설을 주는 상이라면 요미우리 문학상은 문학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소설에 수여되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책 표지처럼 아무도 없는 키 큰 나무로 가득한 숲에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일제히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쏴 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자결하는 여름 태양볕 아래 나무들은 진한 초록이고 곤충들의 백색 소음이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작화 좋은 촉촉한 감성의 일본 애니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리뷰에서 여름만 되면 생각날 소설이라는 표현을 한 걸 봤는데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소설이었습니다. 20대의 청년 사카니 씨는 존경하던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의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설계사무소는 여름이면 시골에 있는 여름 별장에서 직원들이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일을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특히 사카니 씨가 처음 합류한 그 여름에는 국립현대도서관 설계에 대한 경합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여름 별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북토시픽으로 꼽아봤는데요. 소설의 박진감이나 속도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호불호가 갈리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면에 대한 묘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건축 이야기나 새 이야기 등 전공자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루해할 만한 이야기가 제법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대충 읽고 뛰어넘기도 했는데 신기한 게 읽다 보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를 그 설명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많이 많이, 편하게를 외치는 현재 시대에도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장인 정신, 도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의 설계 과정이나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정신들과 맞물려서 무해한 사람들의 무해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맑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 안에서 로맨스도 살짝쿵 나오는데 마치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를 읽는 것처럼 분명히 별말도 하지 않고 뚜렷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끝까지 책을 다 읽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이 먹은 사카니 씨가 과거에 아름다웠던 한 시기를 돌이켜보는 이야기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누군가와는 이별을 하고 그렇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청춘의 한 자락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었다 라는 감상으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입니다. 이 책은 21세기 가장 완벽한 짧은 소설, 21세기 최고의 책이라는 찬사를 받고 퓰리처상 최종 후보작에 올랐던 소설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문학상으로 꼽히는 미국 의회 도서관 소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기차의 꿈이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화가 되기도 했고요. 평단이 인정하는 소설은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소설은 벌목꾼으로 살아가는 로버트 그레이니어라는 남자의 일생을 결혼, 가족, 그리고 상실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의 소설인데 그 안에 한 남자의 일생이 압축되어서 담겨져 있는 작은 규모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시대적 배경까지 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담담한 분위기로 한 남자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너라는 소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문장이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묘사하기보다는 서정적이고 차분하게 배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클레어 키건의 작품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남자의 쓸쓸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이란 힘들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별들, 특히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상실과 슬픔을 겪고 힘들어하면서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닐까라는 감상이 떠올랐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 이렇게 앞서 말했던 평단의 찬사만큼의 감동이 저에게는 없었는데요. 문학적 소양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박진감 있게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의 연결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서 다소 잔잔하고 심심하게 느껴져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모국어인 영어로 쓰여진 문체, 문장의 리듬과 뉘앙스 같은 미묘한 것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번역된 글로 읽다 보니 그런 영문학적인 관점에서 영어로 쓰인 문장의 디테일한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제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일이 잘 없는데 이 책은 가끔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북토시 픽입니다. 세상에는 잘 쓴 소설들도 너무 많고 재미있는 소설들도 너무 많지만 이 책이 70여 년 전 출판된 이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꼭 읽어야 할 추천 도서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소설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정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스카웃이라는 어린 화자의 시선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거짓과 편견이 없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어른들의 행태에 대한 적나라한 돌려가기가 가능합니다. 어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비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요. 주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대공황으로 경제가 무너진 193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어린 소녀 스카웃은 오빠인 잼 그리고 변호사인 아버지 에티커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폭행 및 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아버지인 에티커스가 그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백인에게 위해를 가한 깜둥이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에티커스를 욕하지만 에티커스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그 흑인 남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요 사건은 인종에 대한 차별에 맞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흑인 남성을 돕는 것이지만 소설에서는 비단 흑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규정짓는 남녀 차별의 문제, 노인에 대한 존중과 관심,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커스를 통해서 옳은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제목인 앵무새 죽이기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무새는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 사람의 채소밭에서 뭘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틀지도 않는 무해한 존재인데, 그런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 즉,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를 향한 일방적인 폭력과 편견은 큰 잘못이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각을 형성해 나가는 어린아이부터 아이를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어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소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설들 읽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